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지난 한 주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미사일을 쏘는 등 냉온탕을 오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해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은 먼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8형은 어떤 미사일인가요? 네, 북한은 지난달 28일 아침 자강도에서 동쪽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뭔가요? 보통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마하 5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1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발사 형태에 따라 로켓으로 일정 높이까지 올라간 뒤 분리되는 탄도미사일 형태와 미사일이 곧바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형태로 나뉘는데요. 북한이 밝힌 방식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돼서 올라가는 순간 정점 고도에서 분리가 되고 항공기 같은 그런 비인계적으로 방공망을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요격 불가한 미사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비행 궤적 탓에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로 꼽히기도 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합동참모본부는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저 속도라고 볼 수 있는 마하 5에 한참 못 미친 마하 2.5를 기록한 걸로 미진한 수준의 그런 시험 발사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성공한 건 3개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재작년 실전 배치했다고 공표했고요. 이어 러시아와 미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8차 당 대회에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 왔는데요.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미사일의 기술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미사일 연료에 대해서도 북한은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미사일 연료를 앰프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도입한 암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정했습니다. 앰프라는 액체 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할 때 끼워 넣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주입식 액체 연료 공급 방식과 달리 주입 시간을 단축해 고체 연료와 맞먹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한 독성과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입하면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앰플화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제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그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 초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미사일 탄두부와 중간 부분에 가변 날개를 달아 안정성과 기동성을 증대하는 쌍타 조종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과 3월 모두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9월에만 또 4차례 쐈는데요. 순항미사일에 이어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이번엔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까지 발사한 겁니다. 북한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자위적 방위력 강화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국가의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우위를 가집니다. 미사일 발사장에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고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올해는 지난 1월에 이어서 이번 주 다시 열었는데요. 네, 이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 궁금했습니다. 네, 국무위원을 보선하고 새로운 법령도 채택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 무기체계 개발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 외에도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비 증강과 한미 훈련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남한을 도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청년들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도 채택이 됐죠. 외부 문물에 취약한 청년층 단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교양보장법이 통과됐는데요. 지난해 말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상향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한 데 이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입법을 한 셈입니다. 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민생을 꼽았고요. 식량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원료의 국산화와 제자원화가 거듭 강조됐고 고려항공총국의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바꾸는 안건도 채택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꿈쩍도 않았었는데 우리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한 겁니다. 네, 남북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부부장 승진 기용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미 양국도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속내는 뭔지, 또 남북 북미 관계 전망을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해오던 북한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안 이틀 뒤 북한 외무성이 시기상조지만 정치적 선언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또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거라는 개인 의견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 상황을 화해 협력의 길과 대결의 악순환 사이에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호응했습니다. 조선 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요지부동이던 북한을 움직인 종전선언은 글자 그대로 1953년 일시 중단된 한국 전쟁의 정전 상태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 상태로 바꾼다는 선언을 말합니다. 원래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모여서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지만 이게 어려우니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단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전쟁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체결이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언을 따로 분리해내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긴 신뢰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수교와 평화체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의 입구에 종전선언을 놓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입니다. 남북은 이미 2007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의 상징이자 대북 제재 해제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법도 있고 적성국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의 근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되니까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북한도 그럴 거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카드를 내놨지만 종전선언은 얻어내지 못했고 설사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은 계속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북한은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대북 편견과 불공정,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의 유보적 입장입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정전체제의 붕괴와 미군 철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여기에 묘한 걸 걸어놨단 말이에요. 출구이긴 하지만 적대시 정책은 미군 철수로 하는 거라는 걸 포함시켰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주장 외에 종전선언이 자칫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주는 선물로 인식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하루빨리 종전선언을 서두른다는 보관입니다. 북한이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화답한 것도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연내나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어쩌면 시진핑이 원하는 건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죠.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으로 승진 기용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장의 직책으로 대미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죠.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그걸 뭔가 좀 더 정식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온적 입장과 달리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는 여전히 적극적이고 남북 대화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We remain open to engagement with the DPRK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bilateral and regional issues. I want to make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낸 종전선언 제안. 이것이 북미 간의 깊은 불신과 코로나 봉쇄,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높은 산들을 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이제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데요. 농가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때기도 하지만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북한도 요즘 가을 거지로 떠들썩하다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농업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농촌 그러면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벌판을 이루는 장관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북한 농촌 지금 수확하느라고 한창 바쁠 때죠? 네, 지금이 한창 벼 수확기죠. 그 벼의 수확 시기는 벼에 한 이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벼 알이 한 90% 익었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호남 지역, 중부 지역, 영남 지역 따라 또 차이도 있고요. 북한도 9월 말부터 이제 수확철이죠. 옥수수는 이미 다 끝났고요. 옥수수는 끝났고 지금은 이제 벼 수확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 방송에서는 연일 이 가을 거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의주시 속화협동 농장에서도 원안의 애써 가꾼 나다를 허실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개성시 성도 남체전문협동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도 가을 거지 준비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다를 허실없게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말 그대로 이제 한 알도 흘리지 말고 깐깐하게 깐지게. 예. 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뭐 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든 작업반들에서 분무기 편들을 묶고 네, 북한에만 있을 법한 표현이 또 있네요. 분무기 편대, 뭐 영양제와 살충제를 담당하죠. 어차피 이제 북한은 뭘 다 군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방역하는 것도 방역 사령부다 그러고 예, 분무기 편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알곡 수확을 강조했죠. 올해 농사 출석을 잘하여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직접 여러 농장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알곡 수확거를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한 알의 나달도 호실하지 않도록 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지도부까지 직접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1월 달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농업 부분에서 더 이상 인민들의 먹는 문제, 또 이 삶의 질 향상,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5개년 계획의 첫 해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인민들에 대한 또 정권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농알 모시긴 합니다만은 봄, 여름 농사가 잘 되면 가을에는 가을 거지는 비교적 평범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야 되나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지어 놓으면 그냥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잘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쌀을 수확을 할 때 수확 시기하고 방법에 따라서 생산량과 품질에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 수확을 언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오늘 해야 되는데 하루 지났다 하면 거기다 이제 낫을 가져다 대면 우수수수하고 벼알이 떨어지거든요. 한 해 농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확량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량의 차이가 큰가요? 그 FAO의 그 2012년부터 2019년도 양곡연도를 좀 분석해 보면요. 평균 수확구 손실량이 약 75만 5천 톤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북한의 경우 벼 수확량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100톤을 생산하면 15톤이 손실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남한에서의 수확 손실이 약 7하고 9%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 이상의 수확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곡 수확만 좀 잘해도 생산 효과가 있겠네요. 북한의 그 식량 부족분이 한 68만 5천 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수확 후 손실을 한 50%만 감소시켜도 그 식량 부족분 68만 5천 톤에서 30만 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식량 증산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북한 방송 표현대로 알곡 수확을 깐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 당국에선 알곡 수확을 잘 해라 연신 강조합니다. 올해 알곡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마지막 용농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가을고지와 나달털기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네, 방송에서는 가을거지와 나달털기를 최적기에 동시에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가을거디하고 나달털기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죠. 서 있는 벼를 베는데 그거 보고 이제 벼 베기 전투 다 이제 전투자를 붙여요. 그다음에 볕단 꼬드리기, 그다음에 탈곡. 벼 베기하고 탈곡은 뭐 알겠는데요. 볕단 꺼두리기는 뭡니까? 예, 볕단. 그 논에 있는 볕단을 그 작업반에 있는 탈곡장, 매 작업반마다 탈곡장이 하나 있으니까 안으로 끌어들인다, 밖에 있는 걸. 네. 그런데 이 3단계로 나뉘어진 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나 봐요. 동시에 하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벼베기 시작하면 보통은 탈곡까지 끝나고 완성하는 데까지 한 12월까지 걸립니다. 아니, 근데 10월이면 햇살이 나오고 햇살로 밥을 지어 먹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넌 바닥이 일정 정도로 마른 다음에 베서 넌 두렁에다 이제 세워놓고 그 수분을 일정 정도 이제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곡장까지 가는데 그 제발로 얘네가 걸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랙터로 날아가든지 차로 실어 가든지 날라다 놓고 이제 그 털어요. 벼를 턴다기는데 그러니까 탈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늦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늦어지면은 벼의 품질이 일단 변하겠죠. 일단 벼가 물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분 함량이 약 20%가 되면 이걸 기계로 수확을 한 다음에 8시간 이내에 건조를 해야 벼의 품질이나 쌀의 밥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런 그 수확을 하는데 기계화가 안 이루어졌고 거의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전기 상황이 나쁘면 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또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확 시기가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확 후의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박사님, 우리나라 벼 수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원스톱이잖아요. 벼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콤바인으로 그 벼를 이렇게 자르면서 수확하면서 그 나달만 그 다른 자동차에 이렇게 옮겨서 수확하고 그 운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벼 배기부터 탈곡까지가 한 번에 동시에 되는 건데요. 조충희 씨 이거 남한에 와서 보셨죠? 네, 처음 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부러웠고 북한의 농촌에도 저런 컴바인 몇 대만 있어도 농민들이 얼마나 편하겠나. 북한 협동 농장별로 보통 벼농사 얼마나 짓습니까? 규모가 그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벌방 지역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중간 지역, 그다음에 상간 지역에서 대중소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한 200 정도, 그러니까 200헥타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60만 평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한 개 농장 규모고. 그 보통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동원되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계협동 농장의 농민이 한 뭐 300명, 400명 동원된다고 해도 정말 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심히 일해도 10일 정도에 다 하기는 힘들고 정말 잘하면 10일 정도, 꼬박 10일은 걸립니다. 이 정도 규모를 만약에 콤바인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 60만 평이면 한 콤바인 정도 4대 정도 투입하면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벼베기로부터 탈곡까지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농사도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된다. 기계화되면 좀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도 최근에는 농업 기계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항구도시 원산시에서 가을거지를 앞두고 트랙터로와 이동식 탈곡기들의 출동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트랙터하고 이동식 탈곡기도 보이는데요. 이동식 탈곡기가 예전엔 없었나요? 네, 이전에는 이동식 탈곡기가 없었고요. 고정식 벼종합 탈곡기를 이용할 때는 작업반별로 보통 한 달이 걸려야 끝내는 나달 털기가 이동식 벼종합 탈곡기로는 10여일이면 작업반의 탈곡을 전부 끝내고 VNR, 자발적 국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잠깐 내용을 보면 새로운 농기계 20종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것은 뭐 금성 트랙터로, 트랙터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그렇게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의 대수가 현장에 보급되고 실용화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은 의식주 아니라 식의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올해는 특히나 정말 사활을 걸고 예년과는 다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한 나라의 식량 문제 해결을 왜 농민들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족한 건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사다 쓰면 되거든요. 굳이 이제 봉쇄해 놓고 농민들 보고 자꾸 이제 벼가을 빨리 해라, 10일 동안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북제재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핵 문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북한의 농업 구조 개혁도 내부적으로 또 일어나야 되고요. 또 북한이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스스로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외부의 자원과 기술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민들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전국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북한 모습 살펴봤는데요. 북한 농민들의 고된 가을 작업,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벌써 내년도 농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 통일전망대에서 전해드린 통일로 가요라는 이름의 가요제 기억하시나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창작 가요제였죠? 네, 그렇죠. 올해는 강원도 철원의 특별한 장소에서 열렸다는데요. 기성 가수들까지 참가해서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 있고 아름답던 경연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처음 선보였던 한반도 평화기원 창작 가요제 통일로 가요.
올해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보다 31팀이 더 많은 115팀이 참가했고 1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20팀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강원도 양구의 한반도 섬에서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주 가까이 흐른 지난 화요일 예선을 통과한 12팀이 이번엔 역시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에 모였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북한이 이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 지었다는 노동 당사. 폐허처럼 남았지만 분단과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어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해를 꿈꿔봤던 곳이기도 한데요. 올해 통일로 가요의 결선장으로 선택됐습니다. 분단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더 가깝게 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이곳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경연 준비가 한창이던 12팀의 결선 진출자들. 이 가운데 어딘가 낯이 익은 음악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립스틱 짙게 바르고로 잘 알려진 가수 임주리 씨.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직접 가사를 쓴 신곡 판문점으로 가요제 도전장을 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게 경연이라는 걸 실감을 한 게 나서 굉장히 제가 긴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또 추억의 한 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일 월드컵 응원송으로 유명세를 탔던 밴드 레이즈본 역시 심사위원석이 더 어울릴 법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경연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무대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겠어요. 엄청 작용했습니다. 공연하고 싶어요. 저희가 예선에서 무대 올라가자마자 너무 신난 게요. 와, 공연한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가수들의 스물 무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고 그것과는 달리 또 전체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는 또 영향을 또 주는 것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곳 노동당사에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까지 내리면서 가을밤의 정취를 한층 더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통일로 가요 결성 공연이 시작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이 재회를 꿈꾸는 그날을 잔잔한 발라드로 표현한 실향민 2세 뮤지션. 해군 군악대 선후배 사이라는 4인조 밴드는 톡톡 튀는 포크 멜로디로 언젠가 하나가 될 내일을 노래했습니다. 오늘을 향해 간다면 같은 내일을 볼 거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국적 파페라 형식으로 풀어낸 곡. 평화의 바람 불어온다고 이 가슴에 불어온다고 20대에서 50대까지 뭉쳐 세대 통합을 이뤘다는 8인조 팀이 뮤지컬풍으로 풀어낸 통합의 하모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록의 가수 임주리는 판문점을 외쳐댔고 트로트 신인 정무룡은 도라산 역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뛰어난 건반 연주와 노래를 선보이던 솔로 뮤지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향 평안북도 안주를 발랄한 재즈풍으로 풀어내 묘한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쓴 곡이라서 더 저한테는 뜻깊은 곡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되게 기분이 레이지볼! 영예의 대상엔 무대가 그리워 참가했다는 월드컵 밴드 레이지본에게 돌아갔는데요. 예전에 중국에서 북한 식당 옥류관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소소한 감정을 경쾌한 록 음악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나도 몰래 나와버린 또 만나요 라는 그 말의 뜻이 우리 왜 붉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아본 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좀 너무 좋아요. 전해졌구나. 예, 여기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전해졌구나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호명될 때 딱. 초대 가수들 역시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평양 대학생들의 애창곡 1위 곡이라고 합니다.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하나를 꿈꾸며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른 평화와 통일을 향한 멜로디. 남북 접경 지역 분단의 상징이 된 공간에서 울려 퍼지며 가을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포기면 무슨 그릇 같은 거 아니야? 평평한 그릇? 아, 포크레인? 굴삭기? 산토끼? 산토끼? 북한말 평토기는 흙을 밀어내어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에 쓰는 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고 커다란 쇳날이 달린 특수 자동차입니다. 북한말 평토기와 같은 말로는 불도젤이 있으며 남에서는 불도젤을 불도저라고 합니다. 불도저?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1차원적이다. 북한 말은 저희 나라 말보다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사흘간 연휴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번 연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